부자가 되려면 금전운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시기를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 역시 시기를 정말 중요시 하셨지요. 특히 7월 7일 소선은 금전운을 크게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소선날은 에너지의 전환점이며 상반기의 운을 정리하고 하반기의 흐름을 여는 문과 같은 날이지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절기를 기점 삼아 집안 살림과 몸의 기운을 다잡았고, 실제로 이런 흐름을 잘 활용한 집안일수록 대대로 복이 이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선은 재물의 씨앗을 뿌리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만큼 이날 무엇을 피해야 할지는 정말 중요하지요. 이 시기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돈의 기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반대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돈복을 위해 소서에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전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소서가 금전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절기를 단순히 날씨나 계절의 변화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풍수에서는 절기를 에너지의 방향이 바뀌는 분기점으로 봅니다. 특히 소선은 한 해를 반으로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상반기의 기운을 정리하고 하반기의 재물 기운을 어떻게 끌어당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지요. 특히 소선은 양기가 가장 강한 시기인데요. 기운이 하늘로 솟구치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금전운 역시 함께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원래 움직여야 하지요. 가만히 그 자리에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돈도 기운처럼 흐름이 있어야 하고 멈추면 썩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서의 양기 에너지는 정체된 재물운을 흘러가게 만들고 새로운 돈복을 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소서는 상반기 동안 쌓아온 운의 결과가 드러나고 하반기의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시기이지요. 이때 제대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하반기 내내 재물 흐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소서를 운의 재정비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서 이후에는 대서와 입추가 이어지고 이 시기는 본격적인 수확기로 접어듭니다. 한 해의 결실을 맺기 위해 지금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이지요. 그런 만큼 이 시기에 잘못된 행동이나 음식 섭취는 재물의 기운을 막아버릴 수 있고 반대로 작은 실천 하나가 놀라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서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너무 매운 음식입니다. 소서 무렵에는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매운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일시적인 시원함을 기대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날 매운 음식은 풍수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떡볶이나 마라탕 또는 고추장이 많이 들어간 음식처럼 발산작용이 강한 음식은 체내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키는데요. 땀이 지나치게 나면 몸의 수분과 함께 기운도 빠져나갑니다. 그 결과 기운이 약해지면 돈의 흐름 역시 가라앉게 되지요. 여름에는 기운 관리가 먼저이며 소서는 그 출발선이지요. 소서 시기에는 나름씩, 특히 생선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냉장 기술이 발달했다지만 여름철엔 단 몇 분 사이에도 음식의 성질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이 시기 생선을 날로 먹으면 악귀가 붙는다거나 돈줄을 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여름철 회로 인해 단순히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중요한 약속이나 기회를 놓치는 경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민어나 굴비처럼 여름에 많이 먹는 생선은 꼭 조림이나 찌개로 익혀 먹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음식을 익히는 과정은 음기의 정화를 의미하고 이는 곧 나쁜 기운을 태워 없애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은 행위가 됩니다. 무엇보다 소서날은 여름의 시기이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찹쌀로 만든 음식은 소화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습기와 재물 기운이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요. 몸에 습이 많아지면 기운의 흐름이 무거워지고 금전운도 가라앉기 쉽습니다. 찹쌀떡, 백설기처럼 찰기 있는 음식은 소화 기능이 약해진 여름철에 체기를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기운의 막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한국 민족 문화에 따르면 소서 전후로는 찹쌀보다 메밀이나 보리 중심의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즉 옛날 조상님들도 경험적으로 이 시기 찰진 음식은 피했던 것입니다. 곡물은 재물과 연결되지만 그 곡물의 성질이 몸에 맞아야 기운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소서에 먹지 않는 음식이 있는데요. 한여름에 시원한 생채소를 찾는 분들이 많지만 이날은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오이나 배추처럼 찬 성질의 채소를 날로 먹으면 위장의 양기, 즉 따뜻한 기운이 약해집니다. 위장은 재물의 그릇이라고 표현할 만큼 중심 에너지 기관인데, 이곳에 냉기가 돌면 기운이 퍼지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생야채는 위장의 기운을 빠르게 소모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여름철엔 채소도 익혀서 먹는 풍속이 있었지요. 나물무침이나 데친 채소가 선호됐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금전운을 위해서는 기운을 가두지 않고 적당한 땀은 흘리게 하되 몸은 따뜻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서 무렵에는 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주나 위스키처럼 독한 술은 금전 기운을 빠르게 흩어지게 만들 수 있지요. 여름철 땀이 많아질 때 술을 마시면 체내 수분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동시에 기운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풍수에서는 여름의 술을 에너지 방전의 촉매로 해석하는데요. 더욱이 이 시기에 술을 마시고 몸이 탈이 나면 그에 남은 절기 내내 회복이 더뎌지며 돈과 운이 동시에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예시하기 중에는 소서 전날 술을 마신 상인이 거래를 망쳐 집안이 기울었다는 설화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식혜처럼 기운을 보충해주는 음료를 선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술은 이렇게 절기와 같은 특별한 날에 가장 조심해야 할 기운 소모제입니다. 무엇보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건강을 해친다는 차원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막고 재물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절대 주의하셔야 하지요. 특히 소서는 수학의 금전운과 가까워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음식들만이라도 피하신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번 7월 7일 소서날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소서 무렵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가 콩국수입니다. 조상님들은 소서에는 콩국수라고 말할 정도로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국수를 만드는 밀은 이 무렵에 막 수확되기 시작하는 곡물로 금전운과 연결된 대표적인 재물의 상징입니다. 밀로 만든 면발은 기운이 살아있고 콩은 단백질과 힘을 보충해주는 여름철 보양식품이지요. 뜨거운 기운이 많은 소서 시기에는 부드러운 콩국수가 열을 내려주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풍수에서는 곡물을 나누는 행위 자체를 재물의 흐름을 흐르게 하는 의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콩국수를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면 돈복이 들어온다고 해석합니다. 실제로도 콩국수 한 그릇으로 입맛을 살리고 기운을 보충하면 몸도 마음도 안정되며 재물운이 흐르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무엇보다 소서날처럼 무더위가 시작되는 절기에는 위장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이 중요한데요. 조상님들은 이날 보리밥과 된장찌개를 즐겨 드셨습니다. 보리는 밀보다 소화가 잘 되고 몸의 열기를 낮춰주며 장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이자 대표적인 기운 보강 식재료로 여름철 면역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요. 특히 된장은
오장육부의 흐름을 고르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 풍수적으로는 기운의 균형을 잡아주는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조상님들은 소서 무렵 장독대에서 된장을 꺼내 제철 채소와 함께 찌개를 끓여 드셨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기운 보충 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운을 흐르게 만들고 복을 부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쌀밥을 먹는 것도 금전운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소선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을 지어 먹으면 한 해의 복을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소서에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면 몸속 열기를 다스려줄 음식이 필요해집니다. 그중 오이국은 조상들이 즐겨 먹었던 여름 대표 음식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고 찬 성질을 가져 몸에 쌓인 열을 자연스럽게 내리게 해줍니다. 풍수에서는 몸의 열과 마음의 열이 함께 식어야 돈의 기운이 맑아진다고 봅니다. 오이국은 가볍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며 입맛이 없을 때도 먹기 좋기 때문에 여름철 기운 회복에 딱 맞는 음식입니다. 단, 오이처럼 찬 성질이 강한 재료는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기운이 깨질 수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은 열기를 식히더라도 균형이 깨질 정도로 과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발효된 채소, 음식이 위장을 보호하고 기운의 균형을 잡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는데요. 조상님들은 소서에 생야채보다 익힌 채소를 선호했습니다. 익힌 채소는 음의 기운을 조화롭게 다듬어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몸속 기운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물김치는 차가운 듯 하지만 발효되면서 생기는 온화한 기운이 위장을 자극하지 않고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모두 여름철 몸을 덜 지치게 하고 금전운 역시 잘 순환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물김치는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복을 나누는 상징으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소서의 장어를 먹는 것 역시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는데요. 소서와 말복 사이에 장어를 먹는 풍습은 단순한 보양을 넘어서 기운 축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름철은 땀을 많이 흘리고 기운이 소모되기 쉬운데 이때 기름지고 영양이 풍부한 장어는 재물 기운을 다시 채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 단순히 몸을 채우는 것을 넘어 복을 머무르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것이죠. 조상님들은 장어를 불에 구워 먹으며 더운 날씨에도 음식을 통해 기운을 모으고 하반기 농사의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소서에 먹는 장어구이는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기운을 다잡고 재물의 씨앗을 품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상님들이 소서에 드셨던 음식들은 단순히 맛이나 영양 때문이 아니라 모두 기운과 흐름에 맞춘 의미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몸에 맞는 음식을 잘 골라 드시는 것만으로도 금전운이 달라질 수 있지요. 이제부터는 소서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실천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전운을 위해서는 소선할 집안의 물 흐름 점검 및 수리가 필요한데요. 풍수에서 물은 곧 돈입니다. 물의 흐름은 곧 재물의 흐름이며 막히거나 새는 곳이 있다면 돈도 함께 새어나가지요. 소서에는 반드시 집안의 물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싱크대 배수구, 화장실, 샤워기, 세면대까지 물이 지나가는 모든 길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에서 물이 조금이라도 똑똑 떨어지고 있다면 돈이 빠져나가는 길이 열린 것이고,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면 재물 기운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 그 이상이지요. 실제로 수전 고장을 방치하다가 건강이나 사업운이 틀어졌던 사례를 여러 번 보았는데요. 소서는 에너지 전환의 시기이므로 막힌 물길을 열고 흐르게 해야 운도 살아납니다.
그렇기에 이날 집안의 물과 관련된 것들을 정비하는 것은 금전운을 맞이하기 위한 첫 번째 실천입니다. 다음으로 소금은 풍수에서 음기를 흡수하고 양기를 끌어당기는 물질로 여겨집니다. 조상님들은 소서전으로 현관 근처에 소금단지를 두어 나쁜 기운을 흡수하게 했는데요. 요즘에도 소금을 잡고 예쁜 도자기나 그릇에 담아 주방 찬장이나 현관의 모서리에 두곤 하지요. 특히 여러 기운이 오고 가는 현관에는 소금을 잘 활용하면 집안의 전체 기운이 정돈됩니다. 소금단지 소금은 그저 음식의 재료가 아니라 기운을 다스리는 정화의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 놓게 된 소금단지가 있다면 한 달에서 세 달에 한 번씩 소금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서의 시기는 여름철이기에 장마가 오기 쉽고 습기로 인해 소금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소서에는 꼭 소금단지를 다시 살펴보시고 소금을 교체해야 한다면 바꿔서 재물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운을 위해서 집안에 식물이 있으시다면 소선할 가지치기를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무성하게 자란 화분은 기운이 엉키고 운이 막히는 신호인데요. 특히 화초 중에서 잎이 넓고 초록이 진한 관엽식물은 금전운과 연결된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이 식물들의 가지가 뻗어나갈수록 집안의 기운도 함께 뻗어나가게 되는데 방향 없이 아무렇게나 자란 가지는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이때 가지치기를 하면 정리된 기운 속에서 새순이 돋고 재물의 흐름도 맑아집니다. 죽은 잎이나 마른 잎도 반드시 잘라내야 하지요. 풍수에서는 식물 관리 하나도 집안의 기운을 보는 중요한 척도로 여깁니다. 예쁘게 자라고 있는 화초라도 지금 이 시기에는 한 번쯤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서에는 청소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집안 구석구석 쌓인 먼지와 안 쓰는 물건들은 모두 기운을 막고 흐름을 끊는 장애물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습한 기운이 정체되기 쉬워 곰팡이, 냄새나 눅눅한 에너지가 집안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풍수에서는 청소를 단순한 위생 행위가 아닌 기운을 바꾸는 의식으로 받아들이지요. 청소를 하면서 집안에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현관은 재물이 드나드는 입구이며 주방은 재물을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두 곳은 집중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말인데요. 사람의 말에는 기운이 담기고 그 기운이 곧 운이 됩니다. 소서에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자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풍요로운 인생을 산다. 돈이 나에게 잘 들어온다. 같은 말은 단순한 화건이 아니라 기운의 방향을 바꾸는 행동과 같습니다. 여기에 복주머니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간단한 천조각이나 보자기에 풍요를 상징하는 곡물이나 동전을 담아 서랍이나 지갑 속에 넣어두면 금전운을 안정시켜 줍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말 한마디, 내가 만든 작은 물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소서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한 해의 금전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인데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중요한 시기마다 기운의 흐름을 알고 작은 실천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본을 지키는지 아닌지에 따라 재물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요. 이번 7월 7일 소서에는 금전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복을 부르는 행동 하나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시기는 종종 찾아오지만 매번 그 기회를 살리는 사람만이 복을 맞이할 수 있지요. 소서의 기운이 여러분의 하반기 재물운을 크게 일으켜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걸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재물운이 확 달라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착용했길래 그런 걸까요?
오늘 이 내용 하나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운도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목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뇌에서 시작된 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삼키는 곳이 바로 이 목인데요. 생명의 모든 것이 이 좁은 통로를 통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예로부터 목에 무엇을 걸고 다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기운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옛날 왕이나 왕비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목에 걸었던 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목걸이에는 반드시 옥이나 금이 있었고 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기운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풍수에서는 해석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걸이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나의 기운을 조율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아무 목걸이나 걸고 다니시거나 심지어 운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착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풍수적 관점에서 전해드리는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목걸이 착용법 5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주의점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목걸이와 은목걸이를 하실 때는 둘 중 나에게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금과 은은 단순히 비싸고 싼 차이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금은 기운을 끌어모으고 강하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은은 기운을 내려놓고 안정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금은 불을 지피는 장작과 같고 은은 이글거리는 불꽃 위에 올려놓는 뚜껑과 같습니다. 불이 약하면 장작을 더 넣어야 하고 불이 너무 세면 뚜껑을 덮어 조절해야 하듯이 자신의 기운 상태에 따라 금과 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약하신 분이나 기력이 떨어지는 중년 이후의 분들은 금목걸이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이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체력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라면 은목걸이를 착용하여 과한 기운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체중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같은 또래에 비해 체중이 적게 나가는 편이라면 금목걸이가 맞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라면 은목걸이가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동양학에서 오래전부터 말해온 기운의 균형이라는 원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에너지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운이 흐려지고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면 운이 맑아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옛 어른들 중에는 젊을 때는 은으로 된 장신구를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금으로 바꾸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의 변화에 맞춰 자연스럽게 조절하신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를 떠올려 보시면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할머니들이 유독 금반지, 금목걸이를 소중하게 간직하셨던 것 기억나시지요? 그것이 단순히 재산을 모아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질 때 금의 기운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옛 지혜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금은 오래전부터 부와 번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금이 금을 부른다는 옛말처럼 금목걸이를 꾸준히 착용하면 재물의 흐름이 안정되고 뜻밖의 금전운이 찾아온다고 풍수에서는 봅니다. 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은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주는 보호의 역할을 하여 안정적으로 재물운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어수선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 은목걸이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금과 은을 동시에 착용하는 것은 풍수에서 권하지 않습니다. 금은 기운을 올리고 은은 기운을 내리는데 이 둘을 함께하면 서로 상충하여 기운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금이면 금, 은이면은
하나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목걸이 줄이 굵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혹시 굵고 화려한 금목걸이를 하면 더 좋은 운이 올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풍수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동양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중화, 즉 균형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도 부족한 것 못지않게 나쁘다고 보는 것입니다. 밥을 적당히 먹으면 힘이 나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물도 적당히 마시면 몸에 좋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알맞은 양이 있습니다. 목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가능한 얇고 가느다란 줄로 된 목걸이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일수록 오히려 얇고 수수한 목걸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는 이미 충분한 제복을 감추어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정말 돈이 많은 분인데도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소박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말입니다. 시장에서 평범한 옷차림으로 장을 보시는 사장님이 알고 보니 건물을 여러 채 가진 분이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분들이 본능적으로 기운의 균형을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제복이 충분할 때 이를 드러내면 오히려 그 복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사주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유하고 제복이 많다고 해서 이를 드러내려 하면 제복은 떠나가고 나쁜 운이 찾아온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아는 부자들은 일부러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기력이 좀 부족하신 분이라면 약간 굵은 줄의 금목걸이를 착용하시면 기운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은목걸이를 착용하시는 분이라면 줄은 반드시 얇은 것으로 선택하세요. 굵은 은목걸이는 자신의 기운을 지나치게 가라앉혀 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촛불 위에 큰 뚜껑을 덮어버리면 불이 꺼져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체력이 좋고 재정이 안정된 분은 얇은 줄, 체력이 부족하고 기운을 보충해야 하는 분은 약간 굵은 줄,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목걸이 줄의 디자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줄이 둥근 형태로 된 것이 있고 납작하게 눌린 형태로 된 것이 있는데요. 풍수에서는 둥근 줄이 기운의 흐름이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물이 둥근 파이프를 통해 막힘없이 흐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납작한 줄은 기운이 흐르다가 모서리에서 걸리는 느낌이 있기에 가능하면 둥근 형태의 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반드시 펜던트가 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냥 금줄만 걸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풍수에서는 이것을 중심이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해도 뿌리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 많아도 그것을 모아두는 방이 없으면 다 흩어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 물이 모이는 호수가 없으면 그냥 여기저기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기운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목걸이를 통해 흐르더라도 그 기운이 모이는 중심점이 없으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목걸이의 펜던트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중심점, 이것이 있어야 목걸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비단 목걸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회사에도 중심을 잡아주는 리더가 있어야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듯이 목걸이에도 구심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심점이 제 역할을 잘하는 곳은 번영하고 구심점이 흔들리는 곳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펜던트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가정의 재물운을 높이고 싶으신 분은 부엉이나 코끼리 모양을 추천드립니다. 부엉이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지혜를 상징하고 코끼리는 풍수에서 무겁고 안정된 재물을 의미합니다. 특히
코끼리의 코가 위를 향한 모양은 재물을 끌어올리는 형상이라 하여 예로부터 상인들이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호랑이나 용 또는 봉황 모양이 좋습니다. 호랑이는 백수의 왕으로 강인함과 결단력을, 용운 하늘의 기운을 품은 최고의 상서로움을, 봉황은 모든 새의 왕으로 고귀한 성취를 상징합니다. 사업의 도약과 성취를 이끌어준다고 풍수에서는 봅니다. 동전이나 물고기 모양도 재물운과 금전운 상승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물고기는 물이 흐름을 따르듯 재물이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잉어가 용이 된다는 예시하기처럼 작은 재물이 큰 재물로 성장하는 의미도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모양입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도 좋습니다. 하트는 사랑과 화합의 기운을 담고 있어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집안에 따뜻한 기운이 흐르게 해줍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서먹해지셨거나 가족 모임이 뜸해지셨다면 하트 모양의 금 펜던트를 착용해 보시면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십 모양도 풍수에서는 좋게 봅니다. 나무십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의미하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나 인생의 전환점에 계신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펜던트에 의미 있는 글자를 새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 사이라면 서로의 이니셜이나 사랑을 담은 단어를 새겨보세요. 오랜 세월 함께 온 부부일수록 이런 작은 정성이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줍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자녀의 꿈이나 목표를 새겨서 선물해 주세요.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펜던트를 매일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자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새겨진 펜던트를 매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 소망이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되고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소원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해 자연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줄의 길이가 운을 결정합니다. 목걸이를 너무 짧게 착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에 바짝 붙을 정도로 짧으면 마치 좁은 골목에 물건을 가득 쌓아 놓은 것처럼 기운이 목에서 막혀버린다고 풍수에서는 봅니다. 이렇게 되면 기운이 순환하지 못하고 답답함과 정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반대로 너무 길어서 배꼽 아래까지 내려가면 재물운이 분산되어 에너지가 한 곳에 모이지 못하게 됩니다. 물을 넓은 바닥에 쏟으면 얇게 퍼져서 금방 마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는 가슴 중앙, 즉 심장 부근까지 오는 길이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모이는 중심인데 목걸이가 이 위치에 있으면 에너지의 중심을 강화하여 건강운과 재물운을 동시에 끌어당기게 됩니다. 옛 어른들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에 품 것이 이루어진다고요. 목걸이가 가슴 위에 놓인다는 것은 바로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시면 목걸이를 풀어서 아무 곳에나 놓아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면 에너지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목걸이를 지속적으로 착용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 풀어놓으셔야 한다면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침대 머리맡이나 자주 사용하는 서랍 위에 깨끗한 천을 깔고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때 빨간색이나 노란색 천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빨간색은 양의 기운을 보존해주고 노란색은 재물의 기운을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기운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다음날 다시 착용했을 때 바로 좋은 기운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여행을 가시거나 외출이 길어질 때도 가능하면
목걸이를 함께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낯선 곳에서야말로 자신의 기운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오래 착용하다 보면 줄이 꼬이거나 엉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짜증을 내며 아무렇게나 풀지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풀어주세요. 풍수에서는 꼬인 목걸이를 차분하게 풀어내는 행위 자체가 엉킨 운을 풀어내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목걸이를 정성스럽게 다루는 것도 좋은 기운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5번째, 절대로 의미 없는 줄을 목에 걸고 다니지 마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보면 검은색 끈으로 된 목걸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장식 목걸이 또는 단순히 예쁘다는 이유로 가느다란 쇠줄을 걸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자신의 번영운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장애물이 나타나서 길을 막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목에 의미 없는 줄을 거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기운이 흐르는 통로에 쓸데없는 장애물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기운이 워낙 강하기에 이런 장애물이 있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금이나 은이 아닌 다른 재질의 목걸이는 가능하면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과 은은 자신의 기운을 강하게 하거나 안정시키는, 즉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재질은 기운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아버리는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옛날 어른들은 옷을 입을 때도 목 부분이 조이는 옷을 피하셨습니다. 한복을 보시면 목 부분이 넉넉하게 열려 있습니다. 이는 목이 바로 기운이 드나드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넥타이를 보셔도 성공한 사업가들이 중요한 자리를 마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넥타이부터 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목을 조이고 있던 것을 풀어 기운이 다시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풍수에서는 해석합니다.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에 의미 없는 것을 걸어 놓으면 좋은 운이 들어오려 해도 막혀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금이나 은이 아닌 다른 재질의 목걸이를 하고 계시다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혹시 나의 운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사람이 오래 착용했던 목걸이를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는 장신구에 이전 주인의 기운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른이 남겨주신 금목걸이라면 그 안에 사랑과 축복의 기운이 담겨 있어 오히려 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중고 장신구는 어떤 기운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기에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고로 구입하셨다면 맑은 물에 하루 정도 담가 두었다가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시면 이전의 기운을 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자신의 기운 상태에 따라 금 또는 은을 선택하세요. 몸이 약하거나 기력이 부족하면 금, 체력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면은 입니다. 둘, 줄이 굵기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세요. 제복이 충분하면 얇게, 기운이 부족하면 약간 굵게 하시면 됩니다. 셋, 펜던트가 반드시 달려 있어야 합니다. 기운이 모이는 중심점이 있어야 목걸이가 제 역할을 합니다. 넷, 길이는 가슴 중앙까지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심장 부근에 목걸이가 있으면 에너지의 중심이 강화됩니다. 다섯, 금과 은이 아닌 의미 없는 줄은 걸지 마세요. 기운의 통로를 막는 것은 스스로 운을 가로막는 것과 같습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분명 좋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풍수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소품 하나, 생활 습관 하나를 조금만 바꾸어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바로 풍수의 관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좋은 기운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목걸이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좋은 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기운을 가지고 싶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운을 바꾸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